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분은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신데요. 중앙심리부검센터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력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한국인지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특강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기인식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득불 오늘 참여가 힘드셔서 동영상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고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신 그런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인지심리학은 뭐 하는 심리학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대답들 중에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인간과 AI 혹은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드리는 심리학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인지심리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1956년에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AI의 파운더들, 즉 인공지능의 어떤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인간과 기계, 인간과 컴퓨터가 어떤 면이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이 다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AI 발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생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아주 진일보된 인간 생각에 대한 관점을 그리고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과연 이 AI가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에 가장 역점을 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과거의 신분사회에서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집중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높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변화가 대학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디파트먼트, 학과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학과가 생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큰 능력 혹은 어떤 전반적인 아우르는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전문가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아야 되며 따라서 익숙함과 스피드, 이 익숙함과 스피드를 마치 전가의 보도 같은 양대 미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전문 인력을 잘 양성하느냐? 당연히 이 지구상의 모든 대학 교육의 대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당연히 그 평가가 좌우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난감한 일종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오히려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바보 같은 심지어 멍청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이 증기기관이 바로 첫 번째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죠. 인류사를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주고 이제 새로운 운송수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만들어낸 증기기관차가 초창기에 너무나도 사람 잡기 딱 좋은 모델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관사의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기관사를 배치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 위치 때문에 많은 기관사들이 정말 증기기관의 폭염 속에서 실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매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제때 대비하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비일비재했으며 목숨을 잃은,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관사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설계를 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증기기관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즉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나기 바로 전날까지 이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했던 게 바로 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랑 똑같은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인류사를 바꿀 만한 물건인 증기기관을 만나고도요. 익숙함, 바로 전문가가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미덕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수준이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자,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그 달콤한 느낌과 함께 우리는 뿌듯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새로운 시대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땐 가장 인간의 생각을 멀리 혹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 붙잡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1565년도에 세계 최초로 연필이 발명됩니다. 연필은 정말 혁신적인 필기구죠. 드디어 우리는 지울 수 있는 필기구를 가지게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해프닝은 지우개가 200년 후에 발명됩니다. 왜냐? 필기구는 지울 수 없다라는 그 친숙함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서 그걸 지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이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리죠. 저 하나를 이어붙인 기술이 지금 돈으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류는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온 총력을 기울였고요.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아주 재미있게도 시대적 전환기에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짓이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해프닝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이 됐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이 1997년에 IBM의 딥블루에게 그때 당시에 세계 체스계를 지배하던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가 이제 체스를 치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도 이제 24년 전에 AI, 컴퓨터에게 체스를 지는 세상이 오죠. 2011년에 더 놀라운 사실이 세간에 전해집니다. 뉴스가 되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제퍼디 퀴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사람, 켄 제닉스와 브래드 루터, 최다 연승자와 최다 상금의 기록자가 IBM의 이젠 왓슨과 함께 대결을 펼칩니다. 이 IBM 왓슨은 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투입되는 모델로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친숙하게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자, 이 퀴즈도 아주 큰 차이로 지죠. 2014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 chatbot has passed the Turing test for the first time. 무슨 뜻일까요? 채팅하는, 대화하는 로봇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자, 최초의 컴퓨터 고안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암호 생성기 이니그마를 해독해낸 영국의 천재 과학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소개된 앨런 튜링이 고안한 테스트죠. 앨런 튜링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건 AI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챗봇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기계와 대화하면서, 인간이 챗봇과 대화하면서 더 이상 상대방이 기계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자, 2014년에 벌써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무려 7년이 지난 지금 저 챗봇은 몇만 배 이상 똑똑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구글의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아이폰의 시리 같은 지능형 대화 로봇들을 보면 이젠 굉장히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재밌는 가벼운 대화를 크게 어렵지 않게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은 안 보여드려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2016년에 드디어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에게 바둑을 1승 4패로 물러나면서 이제 구글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이 컸던 거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여전히 전문가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한 모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떠한 전문가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측면이 과연 AI에게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 2016년에 바둑의 패배를 보고 이제 예술만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술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제 AI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렘브란트죠. 렘브란트는 우리가 서양 미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가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미술사적 가치를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그림 372장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렘브란트를 그리죠. 그 결과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지죠. 왜냐고요? 30대의 렘브란트, 40대의 렘브란트, 50대의 렘브란트가 한꺼번에 환생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붓에 덧칠하는 패턴, 틀렸을 때 살짝 고치는 습관까지 렘브란트보다도 더 렘브란트다운 그림을 그리는 저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술도 이제 AI가 더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2017년, 불과가 아니라 무려 4년 전입니다. 왜 무려라는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을까요? 4년이 지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피카소의 초반기와 중반기까지의 작품을 AI가 학습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당연히 못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런 피카소의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림들은 누가 봐도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피카소 저것도 피카소인데 AI는 이런 패턴을 그리면 학습하고 난 다음엔 엉뚱하게도 랜덤한 무지개 패턴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색들을 그냥 뿌려놓으라는 거죠. 무언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로봇의 자동 방지를 가입하기 위해서 바로 회원가입을 할 때 74KP673 이런 글자와 숫자들을 알파벳들을 찌그러뜨려 놓고 뉘어놓고 일부러 폰트를 손상시키고 난 다음에 읽게 하죠. AI가 못하는 일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앞으로 우리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거인 혹은 동반자가 돼야 되는 우리와 동반해서 살아가야 되는 AI는 어떤 존재일까요? AI는 A와 B를 열심히 학습하게 되면 이제 그 A, B를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하게 내놓는 존재가 되죠. 재밌는 건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사회의 19세기, 20세기의 전문가들이 했던 기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요? 실제로 A, B를 열심히 학습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A, B를 합쳤는데 엉뚱하게도 그냥 C가 나오는 겁니다. PDA를 개발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 전화기를 개발해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합치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자아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AI 영역에선 에버리지 셀프와 유니크 셀프를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에버리지 셀프. A와 B를 열심히 다양한 A, B를 경험해서 가장 평균에 근사한 A와 B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A, B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AI죠. 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A, B를 열심히 학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A, B에 기초해서 전혀 엉뚱한 C를 내놓고 그걸 창조적이라고 느끼며 실제로도 그로 인해서 전혀 다른 출발이나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 엉뚱함, 즉 유니크 셀프죠. 에버리지 셀프는 AI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은 이제 이 에버리지 셀프만 가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오고 그리고 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이제는 끝나가고 이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 셀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유니크 셀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100년 전 심리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엉뚱한 문제, 독특한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그 문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칼 덩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덩커는 1930년대에 활동을 했던 꽤 오래전 심리학자인데요. 그런데 이 칼 덩커는 지금으로 치자면 에버리지 셀프가 아니라 유니크한 셀프를 가지고 있는, 즉 독특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 3, 40개 만들다가 결국은 요절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요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는 IQ가 높다고 해서 잘 푸는 것도 아니고요.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잘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강한 혹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잘 푸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도처에 이 문제를 잘 푸는, 잘 해결하는 사람은 있더라는 겁니다.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나 있습니다. 몸 밖에서 안쪽으로 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위에 도달하기 전에 통과하는 다른 신체 장기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에 통과하는 다른 신체 장기들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 이제는 종양이 제거가 안 됩니다. 이른바 진퇴양난의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많은 대학에서 저도 학생들한테 줘보는데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대학에서 이 칼 덩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줘보면 참으로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칼 덩커의 각 문제당 모든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대학의 레벨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절묘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도처에 있는 사실을 마치 대변이나 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칼 덩커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에서, 국내외 명문 대학에서 그리고 평범한 대학에서 모두 10%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이 10%의 해결 방식은 의외로 대부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이 10%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알고 보니 너무나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거든요. 왜 나는 저런 걸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죠. 바로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는 겁니다. 한 방향에서 들어갈 때의 레이저는 다 약하죠. 하지만 6방향에서 들어가니 6배의 강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 10%의 학생들만이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내고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틀린 아이디어를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창조적인 사람으로 부르기엔 아직 섣부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아주 짧은 게임 광고 같은 걸 보여줍니다. 요즘 유튜브에 게임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더더욱이나 이런 걸 보여줄 때 학생들로 하여금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들기 쉽죠. 학생들은 김경일 교수가 좀 늦게 들어오시는구나, 닥터 김이 좀 늦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국내든 해외에서든 그냥 제가 좀 늦게 들어오니 유튜브 동영상 하나 잠시 틀어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광고가 살짝 나가죠. 1분에서 2분 내외의 광고고요. 작은 캐릭터들이 요새를 공격하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 광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짧은 1, 2분의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장군이 요새를 전병력을 정문으로 돌진시켜서 요새를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짠 하고 함께 모여서 요새를 함락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레이저로 종양 제거하는 장면과 관련이 있죠. 자, 어쨌든 학생들은 이게 그냥 게임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를 보고 저는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연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강의는 한 10분 정도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후 저는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를 보여주죠.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여전히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단 한마디만 더해주면 되죠. 여러분,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 융복합의 어떤 결정체라고 부르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도 듣고 보면 다 말이 된다는 건 그 전에 누구라도 했을 수 있는 연결이고 융합이고 복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그리고 이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니크하죠. 유니크 셀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죠. 바로 constraint paradigm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의외의 장면으로부터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문하는 회사의 엔지니어들과 혹은 개발자들을 더 창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육 장면에서 평범한 학생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죠. 초등학생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모든 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갑니다. 1반부터 3반까지 차이가 당연히 없죠.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이 주로 있는 보편적인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1반부터 3반까지 이런 물체들을 가지고 들어가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물체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만 대표적인 물체들입니다. 그리고 각 반마다 들어가서 똑같은 물체들을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도 제가 말의 간격과 순서를 어떻게 살짝 바꾸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3학년 1반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물체들을 아이들 앞에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여러분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제 이런 특이한 물체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왠지 이런 걸 잡았다가는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죠.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물체를 잡고요.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은 집, 자동차,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은 자동차, 여자아이들의 대부분은 집을 만드는 아주 평범하고도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의, 혁신, 개성, 독창성 아무 데도 없죠. 자, 그런데 2반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좀 바꿔봅니다. 간격을 살짝 벌려본다는 거죠. 두 번째 반에도 들어가서 똑같이 이 물체를 던져주고 여러분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고르세요.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반인 1반에서는 뿌려주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서 새롭고 그걸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드세요. 라고 끝까지 다 얘기했죠. 그런데 두 번째 반에서는 뒷부분인 뭐 할지를 얘기 안 하고 그저 마음에 드는 거 5개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고르죠. 특이한 것도 고르고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애가 고른 거,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고른 것은 더 안 고르려고 합니다. 자, 유니크, 개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개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야, 다 고르고 난 다음에야 제가 방금 전에 네가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었어요. 라고 저에게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나오는 아웃풋은 일반의 것과에 비해서 훨씬 더 창조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물체를 골랐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반에서는 이 도구들을 아예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커튼 뒤에 가려놓고요.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것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자,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를 바꿔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뭐 만들래?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이제 엄청난 걸 얘기하죠. 지구 평화를 지키는 로봇이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무요. 충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스마트폰이요. 기름 넣지 않아도 평생 가는 자동차요. 정말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못 만든다는 걸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나 이런 거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오죠. 자,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그제서야 커튼을 젖히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한번 만들어봐. 아이들은
정말 당황할 정도를 넘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빛, 이 도구는 일반 아이들도 본 거고 2반 아이들도 본 거죠. 하지만 3반 아이들이 이 물체를 보는 눈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실험 진행자는 저에게 교수님, 아이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실험 진행하는 조교는 저한테 와서 아이들이요, 물체를 다 돌려봅니다. 만지고요, 손끝으로 느껴요. 일반이나 2반 아이들은 보고 덥석 잡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네요.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 3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건 같은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대표로,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에 준하는 상을 받아온 학생들이 만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유니크 셀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일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평범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보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걸로 뭐 할지를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전문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오히려 큰 일을 못하는 거죠. 창조적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성에 관련된 혹은 호기심과 관련된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학습이 되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도구를 일단 먼저 고르게 해주는 그런 여유를 우리 인류가 가졌죠. 그런데 이건 바로 뭡니까? 이 도구의 유니크한 셀프, 내가 나만의 독창적인 특징을 가진 도구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3반과 같은 상황이 필요하죠. 바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생각에 나의 유니크, 나의 개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사이익이 있죠. 바로 남들도 다 가지게 되는, 일반과 2반 아이들도 다 받아들게 되는 그 도구를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남들이 못 가진 도구로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도구를 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혁신해온 것이 인류의 대부분의 발전이죠. 자, 그렇다면 이 3반과 같은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후속 세대가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꿈이 혹은 비전이 동사형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꿈이 뭐니? 교사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붙죠. 어떻게 명사, 직업 이름이 꿈이야? 그 직업을 가진 뒤에 뭘 하고 싶으냐? 동사가 꿈이어야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후속 세대들에게 우리는 직업인 명사로서의 어떤 상태를 자꾸 꿈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갇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은 쌓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길러진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 저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3반은 그 뭘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에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투영시킨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새로운 교육은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그 상상 자체에 제약이 없는, 아주 자유롭게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사형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융복합,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연결성과 그리고 창조성이 출발할 겁니다. 우리 교육은 두 번째 단계, 2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3반에서처럼 그것을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려낼 수 있는 바로 그 3반과 같은 상황의 설계에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융합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